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은 사실 모두가 다 두렵고 또 어려운 이런 질병일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사망률이 높고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 중에 하나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발견을 했을 때 말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특별한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이 힘들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악명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자분들에게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은 어떻게 하면 이 폐암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신체 외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발생하는 질환들과 달리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은 수술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병변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X선이 발견되면서 영상의학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초기 X선의 발견을 시작으로 영상의학적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열어보지 않고도 인체의 구조와 병적인 소견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학은 많은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 핵심적 도구이며 치료 이후의 효과 및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 이후 약 50년간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법으로 진단과 치료 분야에 사용되어 온 엑스레이. 영상의학과는 과거 일반인들에게 엑스레이과로 불렸는데 X선 촬영뿐만 아니라 전자기장, 초음파 등을 이용 신체 부위의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다. 네, 영상의학과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2차 병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료과목이지만 일반인들은 낯설게 느끼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검사가 무엇인지, 그게 CT인지 MRI인지 초음파인지 엑스레이인지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 이후에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과 같이 종합하여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진단을 진료과에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영상 유도 하에 혈관 내 카테터 시술이나 농양이나 고인 물을 빼내는 카테터 시술, 그리고 암 색전술 등 그런 비침습적인 치료 영역으로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한 여러 검사들은 특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런 검사에서도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암이 있었으니 바로 폐암이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폐암은 발견과 함께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의사를 괴롭히는 암으로 악명이 높다. 폐암의 경우에는 내부에 통증 신호를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초기 발병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더라도 기침, 가래 등의 비특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십 가지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사실을 찾는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의 몸속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질환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김은영 과장.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폐암 환자들은 유독 김은영 과장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실제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셔서 기본 검사로 시행한 엑스레이를 보다 보면 우연히 발견되는 커다란 폐 덩어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CT를 시행하면 이미 완치가 불가능한 높은 병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암검진에 폐암의 검진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해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다. 국가에서는 폐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 암과 더불어 폐암의 정기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평소 흡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폐암의 조기 검진은 저선양 흉부 CT를 통해 시행하는데요. 그 대상군은 최소 30감년, 즉 매일 한 값씩 30년 동안 흡연을 시행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였을 때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도 뚜렷하지 않고 조기 발견도 어려워 침묵의암으로 불리는 폐암. 하지만 흡연을 하거나 방사선 노출이 잦은 사람 등의 고위험군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폐암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은영 과장과 함께 진단이 까다로운 폐암의 조기 진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이제 매일 47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30분당 1명꼴로 폐암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폐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암들과는 달리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폐암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폐암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김은영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폐라는 기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호흡기관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분 동안 평균 16회의 호흡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파이프 형태의 기관을 타고 내려와 두 가닥으로 나뉘는 기관지를 지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가 지나가는 코, 기관, 그리고 기관지, 폐를 통틀어 우리가 호흡기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중 폐는 심장과 함께 우리 가슴 속을 채우는 주요 장기로서 오른쪽, 왼쪽 그렇게 각각 한 개의 폐가 심장을 둘러싸며 풍선과 같은 형태로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25cm 그리고 무게는 1kg 정도로 크기에 비해 가벼운 편인데요. 그 이유는 폐포 또는 허파과리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는 스폰지 형태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크게 세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고 왼쪽 폐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각을 우리가 옆이라고 부르게 되어 오른쪽 폐는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으로 나뉘어지고 왼쪽 폐는 좌상엽 그리고 좌하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폐가 뭐 상당히 큰 장기에 속하는데 그렇죠. 1kg밖에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신기해요. 네, 우리가 숨을 쉬는데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폐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인 호흡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관 모양의 기관지는 나뭇가지로 형태로 뻗어나가는 새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연결됩니다. 새 기관지의 끝은 폐포로 이어지는데요. 이 폐포는 탄성이 있는 공기주머니 형태이고 이 폐포들의 겉면을 수많은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폐포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골라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전달하고 필요하지 않는 이산화탄소는 빼어내어서 공기 중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진 피는 심장을 거쳐서 온몸을 돌면서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지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폐포에 손상이 되어서 적절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숨이 참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호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지와 폐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그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증식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폐는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임파절과 그리고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을 때 다른 종기로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네. 전이가 잘 되는 암이군요. 네. 우리 폐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폐암도 좀 많이 발생하는 암인가요? 네, 폐암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생률 그리고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요.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남성에서는 위암 그리고 대장암에 이어 3위의 빈도를 보이고 여성에서는 5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암 사망에 있어서는 남녀 공이 1위를 점하고 있어 가장 위협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폐암은 5년 생존율, 즉 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 5년 이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암 그리고 대장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장 공포스러운 암 중의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망률 1위이기도 하고요. 이제 생존율, 5년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무서운 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폐암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요.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약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60가지 이상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흡연과 연관되어 있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약 10배에서 30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흡연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의 발생 위험도는 높아지게 되는데요. 최근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 이러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간접 흡연이나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 그리고 공기 오염들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폐암에 걸린 경우 2배가량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이나 또는 특정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등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그거 어떤 것보다도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폐암이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듯이 폐암은 크게 두 가지, 소세포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조직 검사나 수술 등으로 얻은 암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그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작을 소자를 써서 소세포암이라고 하고 네. 작지 않을 경우에는 비소세포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암은 좀 더 세부적으로 기관지에서 주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폐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생기는 선암, 그리고 대세포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흡연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선암의 경우에는 전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암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암이 걸렸을 때 그 진행 경과 및 치료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소세포 폐암은 폐암 환자의 약 15 내지 25%에서 발생하며 최근에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전신의 전이를 잘 일으키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소세포암은 초기의 진단 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폐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이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종류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네. 각각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류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제 폐암의 증상이 어떨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 이제 암들은 좀 초기에는 증상이 없잖아요. 폐암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습니까? 네, 폐암은 초기 단계에서 그 발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말기로 갈수록 그 암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에 의한 증상은 그 암 자체, 덩어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먼저 폐암 덩어리에 의한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입니다. 그러나 기침은 폐암뿐만 아니고 감기 그리고 다양한 폐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침이 오래 가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폐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폐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데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 및 흉부 CT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다라든지 그런 신목소리와 같이 목소리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오래 진행될 경우에는 한 번쯤은 폐암 덩어리에 의해서 성대마비가 생긴 것이 아닌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나타나는 경우 그 전이된 장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뇌로 전이될 경우에는 두통이 오거나 몸의 일부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경련 등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암이 뼈로 전이될 경우에는 그 전이된 부분이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쉽게 부러지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상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상당히 진행했을 때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 것 같고 초기에는 증상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기 발견이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듯 조기 증상이 없는 이유는 폐암에는 통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는 감각신경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가 커져서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그 둘러싼 흉벽이나 아니면 뼈 자체를 파고들 때 비로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상에 의존해서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보시면 네. 진단 당시의 병기가 높아질수록 폐암에 의한 5년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같은 폐암 환자라 하더라도 언제 그리고 어느 시점에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1병기의 5년 생존율은 약 70% 정도이지만 폐암은 발견 당시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1기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16%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검진을 통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이른 병기의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제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가슴 사진이라고요. 네. 흉부 가슴 사진은 우리가 흔하게 엑스레이라고도 불리우는 검사인데요. 네. 흉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흉곽 전체가 하나의 영상에 표현되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림과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검출기에 가슴을 댄 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 호흡을 잠시 멈추면 단 몇 초 안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면서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CT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시 사진에서 보듯이 흉부 사진을 통해서는 양측 폐 그리고 심장의 윤곽
그리고 기간의 이상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도 가지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흉부 X선상에서 발견된 암인 경우에는 이미 좀 꽤 커져서 꽤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예,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1cm 이하의 작은 결절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크기가 작은 초기암을 엑스레이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엑스레이에서 쉽게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는 병변은 이미 주변 장기나 임파선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진행암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았던 7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흉부 엑스레이에서 공기로 차 있는 폐는 까맣게 보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 환자의 경우 우상엽에 해당하는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행한 흉부 CT 이미지를 보았을 때 우상엽의 폐암 및 양측 종격동으로의 림프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미 수술은 불가한 3기 이상의 진행암이었던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안 되는 엑스레이도 있다고요. 아,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은 3차원적인 인체를 투과한 X선이 일종의 그림자 신호를 평면 영상으로 표현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물들이 서로 겹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 엑스레이 사진에 표시한 것처럼 심장, 그리고 폐혈관, 늑골, 그리고 횡격막 등에 의해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예, 따라서 이 위치에 폐암이 있을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냥 정상 소견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 사례를 보시면요. 네. 예,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2주 뒤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연히 찍은 CT 사진을 보았더니 약 4cm 크기의 폐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폐 문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폐혈관들과 겹쳐져서 초기 엑스레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었던 경우입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네. 거군요, 진짜. 교통사고가 네. 고마운 경우.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사각지대가 이제 운전할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도 안 보이는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폐암을 진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흉부 X선상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폐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이라고 하여서 폐암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암의 선별 검사로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게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그리고 쉽게 CT라고 불리우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X선과 컴퓨터의 결합 형태로 X선을 인체에 투과시킨 후에 나온 그 신호를 영상화해서 입체적으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검사입니다. 흉부 CT 촬영기의 침대에 누운 후에 촬영기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흉부 CT는 흉부 가슴 사진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mm 크기의 결절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 종양의 크기 그리고 형태, 위치까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때문에 폐암 진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CT가 이제 폐암 진단에 조금 더 유용하긴 하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방사선 노출이 좀 적은 CT도 개발이 됐다면서요? 네, 흉부 CT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화면에서 보듯이 단순 흉부 사진과 비교했을 때 200배 정도의 높은 방사선 노출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근데 최근 CT 기술이 발전하면서 CT 촬영 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줄여서 촬영하는 기법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저선량 CT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선량 CT로 촬영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단 목적의 흉부 CT 촬영과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그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진 목적의 저선량 CT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주사하지 않고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선량 흉부 CT는 어디까지나 선별 검사, 즉 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법이고 이후 진단을 위해서는 조영제를 투여한 후 흉부 CT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그 폐암의 그런 모양 및 그 주변 종격동 림프절 비대 여부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CT 찍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방사선 노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10번을 찍어도 우리가 한 번 일반 CT 찍는 생각했던, 거하고 같으니까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찍어야 되는지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폐암의 조기 검진은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 함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30감년, 즉 매일 한 갑씩 30년 동안 흡연을 시행한 55세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폐암 조기 검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폐암 조기 검진의 방법은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55세 이상의 대상군에서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였을 때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약 2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립암센터에서는 2015년 7대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위암, 간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에 더불어 폐암, 그리고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권고안은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30감년이라고 하면 네. 하루 2갑씩 15년 핀 분도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흉부 CT를 찍어서 이제 혹이라든지 뭐 결절이 나타나면 우리가 혹시 암은 아닐까요?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암인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아닌 경우가 더 많은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폐에 덩어리가 생겼다는 소견을 들으면 대개 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에 덩어리를 만드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흉부 CT에서 발견된 폐 결절의 90%가 양성 결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검진 CT를 시행하여 발견된 결절이 결국에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보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 내지 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진 CT를 시행하여서 폐결절이 발견되었다고 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흉부 CT 검사는 폐결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성을 보이지만 그 폐결절이 양성결절인지 아니면 암인지를 확진하는 데 있어서는 확진을 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발견된 결절의 크기 및 모양 등을 고려하여서 적절한 추적 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CT를 찍었는데 뭔가 이게 폐에 뭐가 있다고 있으면 하면 걱정되죠. 네, 걱정도 되고 엄청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암은 아니지만 네. 또 만에 하나 또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적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선량 CT에서 발견된 결절이 모두 다 암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CT 소견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암이 많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그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암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크기가 작아서 조직 검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추적 검사 기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크기가 증가할수록 악성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악성 폐암의 경우에는 초기 발견 이후 그 부피가 2배가 되는 시간이 약 30일에서 480일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발견된 고형 결절이 막 2년의 추적 검사를 통해서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양성 결절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간유리 음영 결절로 나타난 폐암의 경우에는 약 2배의 크기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절들은 좀 더 오랜 기간 추적 검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영상에서 보듯이 네. 고형 악성 폐암의 경우에는 초기와 비교했을 때 약 10개월의 추적 검사를 시행했을 때 2배 이상으로 크기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확연히 달라졌어요. 네. 네.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 이제 약 간유리 음영이 초기에 발견되었고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약 4년의 추적 검사상에 크기가 약간 커지면서 내부 음영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암으로 진단되었던 간유리 음영 형태의 결절이었습니다. 네. 네. 간유리라고 하면 우리 이제 반투명 유리 네,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딱 그런 약간. 빛깔이네요. 보니까. 네, 맞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추적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혹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요게 이제 진짜 암인지 알아볼 수 있는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흉부 CT 등을 통해 영상 검사에서 폐의 덩어리가 발견되고 그게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 암세포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확진이 가능한데요. 폐암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불어 그 폐암의 세포형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세포암인지 또는 비소세포암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 검사에서 발견된 그 병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상 유도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게 아까 얘기를 나눴던 그 폐암의 여러 종류에 따라서 치료 네.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직 검사가 필수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폐암을 이렇게 확진하기 위해서 영상 유도하에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암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바늘이 암덩어리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가장 짧게 하고 그 경로에 정상적인 폐 조직을 가장 덜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간단하게 정리해 본 그림을 통해 보시면 암덩어리가 1번처럼 기관지에 인접하여 위치할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접근할 경우 정상 폐 조직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조직을 안전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처럼 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할 경우 경로 자체가 길어져서 정상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가는 길에 수많은 굵은 혈관들의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흉벽 바깥에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처럼 크기가 너무 작고 폐에서 너무 깊이 위치할 경우에는요, 영상 유도하에 그 조직에 대해서 표시를 남긴 후 추가적으로 흉곽경 수술 검사를 해서 조직을 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암의 진단 이후 조직 검사는 그런 암덩어리의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계획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숨을 쉬기 위해서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지라 부른다고 하였는데요. 네. 네, 화면에서 보시면 이 기관지 내부로 카메라를 넣어 영상을 관찰하는 것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기관지 내부 또는 기관지와 통하는 부분에 암덩어리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바늘을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시경이 기관을 지날 때에 구역질이나 기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마취를 시킨 후에 검사를 하며 수면 유도에 문제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는 그 합병증으로 드물게는 출혈, 그리고 기관지 경련,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CT로 확인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는 경피 바늘 조직 검사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피부를 경유하여 해당 암덩어리에 바늘을 꽂아서 조직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CT 또는 투시 장비 유도하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기관지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케이스와는 달리 암덩어리가 피부나 흉벽 가까이에 그런 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였을 때 이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면 그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에 소독을 한 이후에 국소 마취를 하여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비뼈 사이로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알고 있는 폐의 병소에 명중시켜서 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케이스를 보시면 좌상엽에 있는 폐암 조직에 외부에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얻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겟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약 80% 이상의 높은 진단적 정확도를 보이지만 그 병피 바늘 조직 검사의 경우에는 그 암덩어리에 바늘이 닿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상 폐조직의 일부를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합병증으로 객혈,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흉관 삽입 등의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가벼운 처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폐암의 표준 진단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주로 병변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지 내시경이나 CT로 접근이 불가한 부근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조직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벽에 구멍을 내서 수술적 방법으로 전신 마취 하에 조직을 채취하는 그런 검사를 시행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결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폐에 깊이 위치할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 시작 이전에 폐 결절에 대한 위치 선정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조직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결절의 주변이나 그 위치에다가 가느다란 와이어 형태의 바늘을 CT 유도하에 삽입을 하고 수술 당일날 삽입을 하게 되고요. 수술 시에 그 표시된 바늘을 따라가서 그 해당 병변을 절제하는 방식의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너무 작은 경우에는 바늘로 이렇게 밖에서 찔러봤자 그냥 정상 조직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뼈 스캔, 전신 뼈 스캔 검사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네.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병기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흉부 CT를 통해서 흉곽 내에 양측 폐 그리고 종격동 내에 림프절 전이 등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흉곽을 벗어난 원격 전이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뼈 스캔 같은 경우에는 뼈나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부어서 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그 검사 방법을 설명드리면 방사선 의약품을 정맥으로 주입한 이후에 뼈 조직에 약품이 흡수되도록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사 이후에 촬영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약된 시간에 다시 방문하여
기계에 누운 상태로 전신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방사선 약품을 주사하여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이신 경우라면 검사 후 일정 기간 수유를 중지하셔야 되고, 검사 후에 몸에서 그 방사선 약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흉부 CT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없는 부분들, 이제 뼈에 전이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제 뼈 스캔을 해야 된다. 이제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뇌 MRI인데요. 그러면 이 검사는 뭐 뇌에 혹시 암이 전이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 전이의 경우 뇌의 어느 부위로 암세포가 갔느냐에 따라서 경련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언어장애, 두통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뇌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런 MRI를 찍어서 그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MRI 검사는 강한 자장이 걸린 장비가 있는 방에 들어가 60초 정도, 60cm가 되는 원형의 통 안에 누워서 검사를 시행받게 됩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고, 검사 도중 장비에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귀마개 등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은 뇌 MRI 자체가 강한 자장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작은 금속 물질, 즉 뭐 목걸이, 핸드폰, 시계 등을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고, 꽤 30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원형의 통 안에 누워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검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박동기를 부착하거나 금속물을 체내에 이식한 분은 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군요. 이렇게 뭐 뼈 스캔이나 뇌 MRI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 펫CT라는 검사도 있는데요. 많이들 네, 들어보셨을 것 조금 같아요. 익숙해요, 이제. 네. 네.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검사인가요? 네, 폐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펫CT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뇌, 그리고 뼈, 그렇게 국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신에서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해당합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이런 펫CT는 뇌를 제외한 전신의 암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이러한 신체의 전반적인 전이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종격동의 림프절 전이 판정 및 원격 전이 병소 두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기 설정에 특히나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 시 유의점 및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요. 검사 6시간 전부터 금식 및 그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검사 전날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제한해야 하고, 검사 당일 방사선 의약품을 정맥으로 주사하고 약 1시간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정해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시면서 이후 기계에 마련된 침대에 누워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병기가 결정이 될 텐데요. 폐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러한 폐암의 병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암의 범위와 진행 정도를 표준화하여서 치료 방식을 결정하고 그 예후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병기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암의 크기와 그 암이 인접 장기로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암이 주변 림프절에 어느 정도 퍼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폐를 넘어서 원격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따른 그 암의 파급 정도를 파악하여서 1기부터 그리고 4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각 병기마다 치료하는 게 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폐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발견 당시 대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 화학 치료를 시행하고 암이 폐 안에 국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비소세포암의
폐암의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약간 달라지게 되고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1기, 2기 그리고 3기 초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한 수술적 방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일부에서는 방사선과 항암화학 치료가 병행되어서 진행이 되고 4기 이후의 경우에는 항암 화학 치료가 주된 치료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빨리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폐암의 예방법으로 금연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것만으로도 폐암의 위험도를 약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암 발생의 가능성은 그런 담배를 피운 양 그리고 담배를 피운 기간과 비례하고 금연을 한 이후에도 폐암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그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금연 후 최대 20년까지는 담배를 본디 피우지 않던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사망률이 높은 암이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치료가 빨리 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폐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뭐 담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서운 암인 이제 폐암의 예방을 위해서 꼭 금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많이 피시는 분들, 하루에 네. 2갑씩, 3갑씩 이렇게 피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검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